안녕하세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구하기도 하고 외롭고 힘든 삶이었지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폭행과 성적인 학대를 지속하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보고도 방관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살고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저는 갈 곳이 없어서 고소를 취해야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여자가 당하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았고, 또 별거 아닌 취급을 했어요. 게다가 저처럼 가족한테 당하는 범죄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지요. 저는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하고 한 곳에 살았어야 하니까 고소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죽어가는 암울한 인생을 살았어요. 저도 어쩌다가 제 인생이 이렇게 된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여튼 절망스러운 나날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의 가족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아빠는 아스파거, 엄마는 나르시스, 모두 정신병자들이야. 딸내미가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 죽으려고 해도 도와주는 기색은커녕 모든 것을 내 탓으로 하고 내게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줬잖아. 낳기만 하면 다 부모야? 부모냐고. 더러운 것들. 나를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로 보지 않고 그저 수단으로서만 대한 너네들, 우리 가족들 다시는 보지 말자. 아니, 정말로 죽어서도 보지 말자. 이 악마 같은 것들아. 저는 소리를 치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교복만 입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몰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가출을 계획했고, 알바를 전전하면서 뒤로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런 지옥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다행히 그딴 지옥구덩이에서 탈출한 저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고깃집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안 한 일이 없을 정도로 부단히 부지런하게 살았으니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부모가 없는 쓰레기라고 하든, 싼 여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우선은 먹고 사는 거였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소영 씨는 어떻게 그렇게 감정의 변화가 없어? 신기하다 진짜로. 나는 소영 씨 같은 사람 처음 봐. 소영 씨는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진짜 냉철하고 냉정하고 차가운 여자인 것 같아. 참 신기해. 소영 씨 같은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 소영 씨는 운 적 있어? 슬퍼서 눈물 흘린 적 있어? 없지? 부모가 죽어도 눈물 안 흘릴 것 같아. 대부분 제가 듣는 말들은 이런 말들이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살기 위해서 저의 감정을 숨겨야 했고, 약해 보이기 싫어서 저를 꽁꽁 숨겼던 것 같아요.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내가 가족들을 버리고 혼자서 산다는 사실을 들키면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거나 괴롭힐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단란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여자인 척, 강한 여자인 척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마냥 강한 여자인 줄로만 알았지요. 실제로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 사실 나는 한없이 약하고 그런 여자인데 말이지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살아왔고, 독하게 살아서 그런지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월세 보증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보증금도 없어서 방 한 칸도 겨우 빌리고, 고시원보다 더 썩어 빠진 곰팡이가 가득 피고 불법으로 개조해서 만든 방이라서 창문 하나 없는 방에서
매일 눈물을 흘리며 살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꿈이 창문 있는 방에 사는 거였고 그날만을 위하여 4년 동안 악착같이 알바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술집에서 새벽에 쓰레기통 비우는 일도 해봤고 그래서 별의별 일을 다 목격했고 고깃집에서 서빙하다가 술병에 맞아서 머리가 깨진 적도 있었고 청소일 하다가 희롱당한 적도 있었지요. 하여튼 그리 열심히 일하니까 통장에 3천만 원이 모이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3천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저를 숨쉬게 해줬으니까요. 매일같이 악몽을 꾸던 그 지하방, 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그 방에서 탈출할 수 있었으니까요. 부동산 아저씨는 저를 보고 아가씨는 예산이 어떻게 돼? 저는 3천만 원 있어요. 다 필요 없고 저는 햇빛 들어오는 방이면 되어요, 아저씨. 진짜 아가씨, 그게 요구 조건이야?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없어? 네, 아저씨. 저는 그거면 됐어요. 그거면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저의 말을 들은 부동산 아저씨는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땀이 뻘뻘 나는 달동네였지요. 어찌나 그 동네로 올라가는 계단이 높고 험한지 말도 못했습니다. 아저씨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여기 몰라? 여기 예전에 드라마 장소로 유명했는데. 그야 그러겠지요. 있는 놈들이 없는 것들 흉내내려고 없는 애들 모여 사는 달동네에 들어와서 촬영했겠지요. 아가씨 거참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해도 회의적으로 받아들이네. 아주 말 잘못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뭔 말을 못하겠어. 아가씨가 아니라 아저씨야, 아저씨. 나 원참 무서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 정말. 부동산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달동네 깊은 곳에 있는 한 주택이었어요. 사실상 주택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런 게 다 녹슬어가지고 녹물 나올 것처럼 생긴 대문 하나,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 평짜리 고물들로 가득 채워진 마당, 그리고 작은 방이 2개 딸린 주택이 있었지요. 그 방마저도 무슨 6.25 전쟁 때 지어진 것인지 허름하다 못해 쓰러질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넝쿨들이 쌓여 있었고 귀신이 나올 것 같이 무서웠어요. 대낮이었지만 음산한 기운 때문에 이상하리 많지 한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죠.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억센년인 저에게 그런 것은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잃을 것도 없는 저였으니까요. 원래 3천만 원 가지고 이런 집에서 혼자 사는 거는 상상도 못해. 그런데 사실 내가 양심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라서 이렇게 말해주는 건데 여기서 8년 전에 청년이 죽음을 택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싼 가격에 주택을 혼자서 쓸 수 있게 한 거야. 나도 여기 방 보여주러 오면 좀 음산해서 무섭긴 한데 아가씨가 요구 조건이 빛 잘 드는 방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 소개시켜 준 거고, 이래봬도 낮 2시 되면 여기가 신기하게 남향이라 빛이 쨍쨍하게 잘 들어. 왠지 모르게 저는 그 집에 정이 갔습니다. 남들에게 버려진 그 집, 아무도 찾지 않아서 가치가 낮아져 버려진 그 집이 저는 좋더라고요. 마치 이 세상에서 속하지 못한 저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부동산 아저씨에게 저 이 집 계약할게요. 어? 정말이야, 아가씨? 그냥 보여준 건데. 그럼 그래. 그렇게 하는 걸로 해. 저는 그 집을 계약하게 되었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버려진 곳이었는지 안에는 고물들이 가득했고
먼지가 장난이 아니었지요. 3일 내내 그 집을 청소하느라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뭔가 신이 나더라고요. 힘든데 힘들지 않은 그 기분.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으로 저만의 보금자리를 만든 거였고 집을 나와서 주체적으로 제 인생을 산다는 생각이 드니까 신이 나더라고요. 행복했습니다. 주변에 사는 할머니들이 아이고 우리도 그 집은 무서워서 얼씬도 안 했는데 여기에 젊은 아가씨가 들어와서 사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한참이나 나이 더 먹은 우리보다 겁이 없으니까 말이야. 참 신기하지 신기해. 정말 신기해. 저는 씩 웃었습니다. 저에게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였거든요. 여태까지 살면서 동물이나 귀신이 저를 해친 적은 없어도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주고 저의 숨통을 끊을 것처럼 아프게 한 적은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모두의 외면을 받은 그 구석탱이, 달동네 중에서 가장 달동네고 사람 발길이 안 닿는 그곳이 저는 좋았습니다. 하여튼 보금자리를 얻게 된 저는 하나씩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저희 달동네에는 떠돌이 강아지가 참 많았어요. 뒤에 산이 있는데 들개들도 많이 살았고 아무래도 형편이 힘들다 보니까 툭하면 지네들이 키우는 강아지들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들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들이 버린 강아지들이 전부 다 저희 집으로 오는 거였어요. 이상하게 저는 동물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동물들이 저를 잘 따르더라고요. 저도 뭐 사람한테 정을 잘 주지는 않는데 동물들한테는 정이 갔습니다. 마음을 주게 되더라고요. 뭐 걔네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버림받고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저랑 별반 다를 것 없었습니다. 하여튼 어쩌다 보니까 월급의 반은 동물들 먹이 사는 데 썼어요. 이런 제 인생이 한심하고 바보 같긴 했지만 그래도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오면 저를 반겨주는 것은 마당을 지키고 있는 우리 강아지들과 고양이들 뿐이었으니 그런 삶도 꽤 나쁘지 않았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던 저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이 아마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날 일을 쉬는 날이었고 모처럼 집에서 드르렁 드르렁 거리면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든 저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는지도 모른 채로 미친 듯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들이 엄청 짖는 겁니다. 월월월 월. 심지어 마당에 있던 방배놈은 제 방에 와서 얼굴을 핥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왜 그래 방배야. 나 자고 있잖아. 아, 진짜 왜 그렇게 헥헥거리고 짖고 그래. 저랑 가장 오랜 세월을 함께한 제가 이사할 때부터 저희 집 앞마당에 또아리를 떡하니 틀고 차지했던 방배 녀석이 짖고 난리가 난 거였지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짖는 애가 아닌데 왜 이러나 싶었어요. 화가 나서 저는 강아지들에게 얘들이 나 오늘 쉬는 날이잖아. 좀 조용히 좀 하면 안 되겠니? 나 진짜 미치겠네. 너네들 왜 그러는 거야? 소리를 치고 다시 문을 닫고 자려고 했어요. 애들이 쫄았는지 그냥 낑낑 대더라고요. 무시하고 다시 이불을 덮고 잠에 드는데 선잠에 든 저는 귓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흐엥 흐엥. 순간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생각이 든 저는
대문을 끼인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였던 작은 아이와 강아지. 방배랑 방배 친구인 작은 강아지가 버려진 갓난아이를 또아리 틀어 감싸고 있었던 거였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하수구 바로 앞에 있었던 아이. 갓 태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팔, 이게 뭐야? 대체 뭔 일이야? 일단 급한 대로 저는 바로 집에서 이불을 가지고 그 아이를 감쌌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왔고 아이를 보자마자 이거 뭐 고등학생이 임신하고 애기 낳고서 감당이 안 되니까 여기에 버리고 간 것 같은데요? 영하 6이네. 6.2 사건이야. 경찰들은 CCTV를 뒤져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달동네 초입 부분에는 CCTV가 있지만 저희 집 쪽에는 없거든요. 저희 집이 달동네 중에서도 진짜 음침한 달동네라서 없었지요. 저는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이걸 어쩐담? 발을 동동 굴렀어요. 경찰은 수사를 했지만 아이 엄마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아무래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순간 그 누구보다 인간을 혐오하고 사람이라는 존재를 싫어하는 제가 그 아이에게 동정심이 들었어요. 너도 나랑 인생이 비슷하구나. 부모한테 버려지고 태어나자마자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하니 너의 미래 앞날에서 나의 모습이 보인다. 너를 어쩌면 좋니? 얼마나 힘들까?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칼로 찔러도 눈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제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야 만 거였어요. 저는 경찰에게 아이 엄마가 안 찾아지면 제가 키울게요. 상관없죠? 어차피 고아원에 가면 거기서도 생존해야 할 거고 거기에 애들이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래요. 뭐 절차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저는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나도 미쳤지. 진짜 미쳤어. 어쩌자고 이런 짓을 벌인 거야. 하지만 이내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 다시 그런 생각은 사그라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기적이었던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희 집 앞마당에 사는 동물 친구들이 그 아이 앞에서는 짖지도 않고 다들 가만히 아이를 지켜보기만 했어요. 동물들도 네 존재를 아나보다. 참 신기해. 저는 그렇게 아이를 낳지도 않고 아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흘렀을까요? 대문 사이에 놓여있던 노란 색깔 메모장. 이게 뭐야? 그 메모장 안에는 아이 엄마로 추정되는 여자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꼭 찾으러 올게요. 품어주신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본 순간 욕이 나오더라고요. 씨팔, 책임도 못 질 거면 애를 낳지 말고 지우든가. 뭐 하는 짓이야? 다시 찾아오긴 개뿔. 에휴, 다들 이런 말 하고 애들한테 상처만 주지. 저는 그 메모장을 방구석에 틱 하고 던졌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찾아올까봐 그 메모장을 고이 접어 다시 서랍에 넣어뒀어요. 버려진 어린이, 버림받은 어른이,
그리고 버림이 익숙해진 동물들과의 이상하고도 따뜻한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나마 달동네 할머니들이 측은한 사연을 듣고 제가 일을 하러 갈 때 아이를 품어주셨고, 그 덕에 저는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참 힘들었지요. 미혼모라는 소문이 나자 일할 때 사람들이 제 뒷담을 까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알게 되었지요. 세상이 미혼모를 보는 시선이 얼마나 냉정하고 무심하고 상처 가득한 눈빛인지요. 참 안타깝고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버텼지요. 어떻게 해요. 제가 아이를 책임진다고 했는데 저 혼자서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처음에야 제가 아이를 살렸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가 저를 살린 게 되더라고요. 아이는 저를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아이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스며들었어요. 참 신기했지요.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는구나.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내가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고, 사람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내가 이제는 이 작은 꼬마에게 힘을 얻어 숨을 쉬게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평범하디 평범한, 아니 평범해지려고 발악을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꼬박 10년이 흘렀어요. 아이는 커서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저는 그래도 나름 일자리에서 인정을 받아서 돈도 조금 많이 벌고, 적어도 아이 키우고 동물들 밥 주고 저도 맛있는 거 사 먹을 정도는 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잠하게 잘 살고 있던 그때, 상상도 못했던 존재가 제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해가 참 맑았어요. 쨍한 날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중충한 날도 아니고 적당한 만큼의 빛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몇 안 되는 좋은 날이었죠. 마당에 강아지들과 함께 누워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이렇게 누워서 햇빛 쬐면 그만인 거지. 안 그래? 그때 갑자기 철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 누구 있어요? 이 집이 맞는데? 놀랐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상하게 저는 철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극도로 긴장이 되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고, 누워있는 강아지들은 벌떡 일어나서 철문 앞에 가서 경계를 했습니다. 저는 문을 끼익 열었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한 여자와 남자가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이쁘게 생긴 한 여자. 하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이상하게 그늘이 져 있는 여자의 모습. 그리고 명품으로 휘감은 몸. 그리고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남자의 모습. 이상했습니다. 이 달동네랑은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도 화려한 그들이었어요. 회색깔로 뒤덮인 도화지에 형광색 물감이 탁 하고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질감이 들었어요. 누구신데 남의 집 문을 뜯어져라 두드리세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했고, 남자는 그런 여자의 어깨를 잡았지요. 아니, 말도 안 하시고 뭐 하는 거냐고요? 저는 차갑디 차갑게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뒤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혹시 10여 년 전에 제가 여기 대문 밑에 둔 쪽지 보셨을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노란 색깔 메모장. 아이의 엄마가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눈이 토끼처럼 화들짝 놀라 동그랗게 뜨게 되었어요. 아이 버리신 사람이에요? 네. 들어오세요. 저는 그들을 낡은 저의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드러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한참을 울더니 힘겹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제가 여기 옆 동네에 사는 여자예요. 고등학교 때 만나던 사람이 있었고 실수를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우리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저는 맞아 죽을 게 뻔했고요. 아이를 지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아무도 모르게 정말 산에서 내려오는 다람쥐에게조차 들키지 못하게 몰래 아이를 낳고 도망쳤어요. 도망치고 또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발견하게 된 거고 아이를 두고 도망갔습니다. 그 여자는 알고 보니 수백억을 호가하는 중견기업의 대표 딸이었고 그 아이의 엄마는 대학 교수로 이름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기괴하게도 제가 사는 달동네 옆에 있는 언덕을 넘어가기만 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산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나오거든요. 그 여자는 아이를 낳고 언덕을 넘어 저희 동네로 도망을 온 거였죠. 그리고는 가장 외진 곳으로 들어가 아이를 버린 거였죠. 똑똑한 부모님의 머리를 물려받은 그 여자는 아빠의 희망대로 의대를 지망하게 되었고 의대에 들어가 자신의 과거를 꽁꽁 숨긴 채 의사 면허를 따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노른자 땅 어마어마한 건물에서 대표 피부과 의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을 헤매고 있던 아이의 존재는 그녀를 숨막히게 하고 공황장애를 불러오게 하고 결국 그녀는 스트레스로 쓰러지게 된 겁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블랙아웃, 그리고 기억 상실과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지요. 다행히도 그녀의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늦었지만 그 아이와 아이를 키워준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고 말한 거였어요. 그녀의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 아내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아 왔어요. 정신과에서 하는 말이 아내가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했고 지금 살아있는 것조차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아이를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한 제 아내의 상황을 부디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늦게나마 사과할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건지, 지네들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이제 와서 그러는 건 정말로 아니었어요. 화가 나고 분이 차올랐지요. 그래서 빽 소리를 질렀어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아니, 멀쩡히 잘 살고 겨우 마음 추스르고 있는 애는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제발 이기적인 행동 그만해주세요. 지겨워요, 이런 거. 이제 제 집에서 나가세요.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거니까. 그들은 제가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자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고 하며 대문을 나섰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참 불쌍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해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속을 얼마나 끙끙 앓았으면 10년이 지난 지금도 트라우마로 인해서 쓰러지고 공황 발작을 일으킬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 끝난 아이가 집에 왔고 자기 친엄마를 마주쳤어요. 저는 순간 고민을 하다가 친엄마를 다시 불렀어요. 저기요. 제가 그들을 부르자 그들은 뒤를 돌아보았고 손짓으로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이모, 저 사람 누구야? 행복아, 기다려봐. 이모가 설명해 줄게. 저는 그 둘을 집에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행복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어요. 엄마가 찾아왔다고, 이분이 엄마라고, 너를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고, 이러한 사정이 있었고, 너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이 약물고 공부해서 성공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늦게나마 다시 너를 찾아온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에게 용서를 빌었고, 놀랍게도 아이는 엄마를 용서했어요. 저 같으면 당신이 뭔데 나를 버리냐, 왜 이제야 찾아오냐고 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 했을 텐데, 신기하게도 행복이는 괜찮아요, 엄마. 그런데 나 이모가 없었으면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나한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보다 이모한테 그렇게 말해주세요. 이모도 사실은 저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인데 저를 거두어 줬잖아요. 그리고 늦게나마 이렇게 나를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날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나 힘들었던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이에요. 참 어린아이였지만 제가 배울 게 많았어요. 아이는 저와 계속 함께 사는 것을 택하였고, 아이의 엄마는 미안하다고, 늦게나마 엄마의 노릇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말을 해주었지요. 그 여자는 집안에 이미 고등학교 때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말해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겠다고요. 저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럼 금전적으로 도와달라. 내가 키우고 있는 이 강아지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 아이 행복이 학교랑 가까운 곳에 터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말을 하였고, 저는 거의 10여 년 만에 그곳을 떠나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던 떠돌이 강아지들과 고양이 모두를 데리고요. 하루아침에 거지꼴이었던 제가 제대로 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지요. 그래서 더 많은 유기견과 유기묘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집에서는 녹이 쓴 것 때문에 행복이가 파상풍에 걸리고 그랬는데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행복이의 학원비와 이런저런 교육비들을 대줬고 함께 심리상담을 받으러 다녔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마음의 문을 여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그 기간을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심리상담을 택했지요. 참 다행이었어요. 행복이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심리상담 덕분에 세상에 상처받은 마음을 잘 치유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행복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동육아처럼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남은 시간을 함께 했고, 저희도 알게 모르게 정말 친해지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아이의 엄마도 알고 보니 집안의 강압과 분위기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고, 저 또한 집안에서 엄청난 학대를 받고 뛰쳐나온 입장이라 참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의 상처를 말한 것 뿐인데 이상하게 위로를 받는 기분도 들고 그랬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아이를 잘 키우려고 동물들을, 강아지, 고양이들을 책임지려고 하루하루 살았던 나인데 그들이 이제는 나의 마음을 치유해주네요. 그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하면서 웃음을 짓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를 버린 여자와 그 아이를 거둔 여자로 만나 미워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오묘한 감정이 얽힌 사이로 만났다가 지금은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행복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서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패션 디자인 학과에 진학을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있네요.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다른 여느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착실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게 보이네요. 참 감동이기도 하고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저도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를 건들면 죽여버리겠다는 전투력 강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그런 마음보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도와주고 싶고 하여튼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엄마 덕분에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도 없어지게 되었고요. 상담사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사셨네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장 의지해야 할 주 양육자에게 상처를 받아온 내담자님께서 그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인생을 꾸리고 버려진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아이까지 거두면서 많은 내적 성장을 이루신 것 같아요. 아마도 버려진 존재들의 감정이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잘 살아오셨어요. 너무 대견해요. 상담사는 저를 알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시궁창 인생에서 조금 행복해지게 되었어요. 아이는 잘 컸고 아이의 엄마도 찾게 되었고 지금 저는 예전에 살던 달동네 그 주택가에서 유기견 보호소를 작게 차려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금전적인 부분, 사료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잘 활동하고 있네요. 참 하늘이 무너져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하던데 이럴 때 그런 말을 하는 건가 봐요. 만감이 교차하네요. 힘들지만 살다 보면 해 뜰 날도 있겠지요. 이런 게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 사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로 얼마 전에 잊지 못할 일을 겪어서 이렇게 자주 보는 채널에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만 하는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다니 신기하네요. 저는 고졸입니다. 그냥 특별할 것도 없고 남들처럼 일찍 결혼해서 딸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아줌마였어요. 저는 제가 살면서 한 번도 고졸인 게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전산 쪽에 특화된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으로 정말 많은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집에 돈이 없는 애들한테는 거의 꿈의 학교였어요. 저도 집에 돈이 없었고 밑으로 동생들이 줄줄이 있었기 때문에 취업을 시켜야 해서 대학을 가거나 그런 것은 꿈에도 꾸지 못했죠. 아무래도 그 시절 여자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집에서 대학은 남자 한 명만 가면 된다고 이런 생각이 팽배했죠. 지금이야 어림도 없는 차별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저도 집안 살림에 어떻게든 보탬이 되어야 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워낙에 성실하고 또 공부하는데 두각을 나타낸 저는 전교 1, 2등을 치고박으면서 따냈지요.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전교권에 드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저를 좋은 곳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는 졸업 때쯤에 자격증이 한 20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 자신이 대단하고 너무너무 뿌듯했지요. 그래서 저는 은행의 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안 간 게 아니라 나만의 집안 사정이 있고 나만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전혀 콤플렉스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를 좋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자기는 자존감이 높아 보여서 너무 대단하고 또 그게 되게 좋아 보여. 아무리 100억을 가진 사람이어도 남들이랑 비교하면 한없이 작아지고 보잘것없다는 기분이 든다고 하던데, 당신은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남이랑 비교하지 않고 항상 당신만의 길을 가잖아. 나는 당신의 그런 당당하고 삶에 자신 있는 태도가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더라고. 남편은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저를 인정해주고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을 해주니 기분이 좋았지요. 사실 고졸, 무시당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열심히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주 야무진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은 저의 성격을 닮은 것인지 온화하면서도 결정적일 때 한마디 세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참 다행이었고 안심이 되었지요. 이 세상은 여자에게 착하게 자라길, 딸에게 온순하게 자라길 교육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그렇게 산다고 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인생을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로서, 여자로서 말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항상 딸은 제가 딱히 말을 안 해도 잘 알아서 눈치채고 행동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순하고 말랑한 성격이었지만 그 안에 든 심지는 아주 단단하니 제가 참 본받고 싶을 정도였지요. 하여튼 그렇게 야물딱지 같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아이 한 명과 남편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셋이서 아주 단란한 가족 생활을 지내고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부러울 정도로 사이도 좋고 이상적인 가족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가족에게도 항상 거슬리거나 뭔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가족에게는 그 존재가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연세대학교 성악과? 하여튼 음악대학을 나오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엘리트였죠. 저는 집안이 가난해서 배움을 길게 하지 못하고 바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한 사람이었는데 형님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독일 유학에 프랑스도 갔다가 오시고 예술고등학교? 그런 곳을 졸업하시고 나서 바로 대학을 간 엘리트 중에 엘리트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나이 때 그런 유학을 갔다 오고 예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와, 형님 그렇게 안 보이는데 되게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살아온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형님은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어요.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열등감이 심하더라고요. 참 신기하네.
나 같으면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 들어갔으면 그것 자체로도 충분히 자부심 느끼면서 당당하게 살 텐데, 형님은 왜 자꾸 아직도 그 나이에 서울대 거리면서 그러는 걸까? 형님은 서울대 못 간 게 한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한숨을 푹푹 쉬며 자신의 처지를 탓했어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형님의 아버지는 서울대 의대, 형님의 어머님은 서울대 음대, 그리고 동생들은 전부 다 서울대 음대와 의대를 나왔는데 자기만 연세대 의대인 것에 대해서 대단한 콤플렉스를 가졌더라고요. 비서울대라는 사실이 본인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만든 것이었지요. 그래서 나이가 반백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누구는 서울대다, 누구는 지방대다 이러고 있었던 거였어요. 대학으로 끝나노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형님은 결국에 저에게도 그러더라고요. 동서는 고졸이면서 사는데 불편한 거 없었어? 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오히려 고졸이라고 취업에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은행권에 취업해서 차별이라든가 그런 거는 딱히 못 느꼈어요. 오히려 바로 취업을 했기에 지금의 남편도 만나고 저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기억들 뿐이지요. 뭐 가끔 제가 고졸이라고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면 실력으로 누르면 되니까. 그리고 요즘 나이 먹고 누가 대학을 어디 나왔냐 이런 걸 물어봐요. 전혀 안 물어보지. 있는 그대로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솔직히 고졸인 사람들이랑은 말을 하다 보면 티가 나더라고.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고 좀 그래. 뭐 내가 콕 집어서 동서를 저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저를 약간 무안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형님의 가정환경이나 학벌 콤플렉스 같은 것을 아니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집안이 전부 다 서울대면 본인이 연세대 나온 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 하면서 웃으며 넘겼어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거나 대단히 신경 쓰이는 사실은 아니니까요. 적어도 저에게 학벌은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상하게 형님이 신경을 긁는 부분이 있었어요. 형님 딸이 공부를 꽤나 잘했거든요. 아무래도 엄마 닮아서 음악에 소질이 있고 성격도 되게 독해가지고 예체능이랑 공부 둘 다 손에서 놓지를 않더라고요. 예체능 잘하는 애들이 공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잘하면 금방 상위권에 올라간 거였죠. 형님은 우리 예진이가 이번에 예중에서 전교 1등하고 예고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 된 거잖아. 아주 예진이 때문에 뿌듯해 죽겠어. 그런데 지연이는 공부는 잘하고 있어? 형님의 딸은 공부도 곧잘하고 예체능도 곧잘하긴 했지만 제 딸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은 학원 한 번도 안 가고 항상 집이나 밖에서 놀고 책 보는 것을 어마무시하게 좋아했어요. 아무래도 다른 애들은 학원 갈 시간에 집에서 자기 좋아하는 책만 읽으니까 성적 부분에서 잘 안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을 뭐 성적에 미친 괴물로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어른으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딸아이가 성적이 안 나와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지혜도 대단했고 성격도 똑부러지고 알아서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렇게 큰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님이 그런 저의 교육 방식에 태클을 걸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였죠. 에휴, 지연이 대학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애가 맨날 집에서 학원도 안 가고 책만 보니까 전교 꼴등을 맴도는 거 아니야? 예진이는 전교권을 맴도는데 내가 뭐 상관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주변에서 계속 지켜보니까 지연이가 안타까워서 그래. 학원만 보내면 성적 쑥쑥 오르고 그럴 텐데 진짜 지연이 이렇게 가다가 고졸되는 거 아니야? 은근히 저를 비꼬 왔습니다. 저는 성질이 슬슬 나더라고요. 아니, 남의 딸 교육관에 왜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고졸로 사는 게 뭐 어때서 그렇게 민감하게 구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지연이야 똑똑하고 인생 사는 지혜를 잘 아는 아이라서 저는 크게 걱정 안 해요. 애가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오면 그때 열심히 살겠지요. 형님도 애 키워봐서 알겠지만 뭐 공부하라 하라 해서 공부하는 애들 없잖아요. 지 발등에 불 떨어져야 하지. 그리고 고졸로 살면 뭐 어때요? 저도 고졸인데 안 그래요? 잘 먹고 잘만 사는데. 이렇게 말을 하자 형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고 콧방귀를 흥 하고 끼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 사는 형님은 딸내미 서울대 보내겠다고 1시간에 20만원 넘는 악기 레슨비에다가 대관료에다가 진짜 딸아이 키우는데 적금도 깨고 장난 아니게 돈을 투자했거든요. 거의 어마어마한 비용이었습니다. 악기 하나만 5천만원이 넘었으니까요. 돈이 진짜 엄청 깨졌어요. 그러니까 형님의 입장에서는 방목형으로 아이를 키우는 제가 못마땅해 보인 거였죠. 자기는 돈 엄청 써서 애 대학 보내려고 하는데 너는 왜 안 그러냐? 못 배워서 그런 거다.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을 때 아이들이 수능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딸과 제 딸이 동갑이었거든요. 누가 어떤 대학에 가냐가 저희 집안에서 꽤나 중요한 관심거리였습니다. 제 딸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거나 그런 마음은 없었지요. 다만 형님의 딸은 어릴 때부터 10년 넘게 악기를 해왔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대 아니면 의미 없다는 식의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고3 때 공부를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진짜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무서울 정도로 형님은 1분 1초도 딸의 인생에서 떨어지지 않고 코치를 했습니다. 예전에 나온 그 스카이캐슬에 나온 선생님 같았어요. 좀 무섭기도 했고요. 하여튼 결국에 형님의 딸은 그토록 바랐던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제 딸은 그냥 평범한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사실 제가 딸 입시에 신경 써준 것도 없는데 대학까지 붙어서 저는 딸한테 그냥 대견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대학 간판 가지고 뭘 어떻게 생각을 하든 저는 그냥 딸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대단했어요. 솔직히 학원 하나 안 다니고 대학 가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우리 딸 너무너무 고생했어. 남들은 학원 가도 못 가는 대학을 우리 딸은 집에서 책만 읽었는데 대학을 덜컥하고 붙어버리네. 우리 딸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다.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딸은 아니야. 그래도 날 믿어주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공부가 싫어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한 거지. 웃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님이었어요. 아이고, 딸을 서울대 보낸 형님은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인지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자기가 못 간 서울대를 딸이 갔다고 너무너무 한이 풀린 것인지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와다다 쏴댔습니다. 서울대 입학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형님은 저희 집 쪽으로 오셨지요. 동서, 지연이는 대학 어디 붙었어? 평범한 대학 붙었어요. 땡땡 대학교요. 어머, 땡땡 대학교? 참,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난다고. 동서가 고졸이니까 딸도 고졸이랑 별 다를 바 없는 그냥 그저 그런 대학에 붙었구나. 에휴, 그래서 부모가 중요해.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지. 우리 딸은 그래도 서울대 붙어서 끼리끼리 노는 그런 높은 물에서 놀 수 있게 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 이래서 사람들은 같은 급끼리 놀아야 한다니까. 형님은 저의 염장을 지르고 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솔직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으로 자식들 서열 나누고, 그리고 게다가 고졸한 저를 앞담 깠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어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솔직히 형님이라서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형님에게 욕을 했습니다. 참, 뭐가 어쩌고 저째?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어이없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진짜 고졸 심은 데 고졸 난다는 게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리 사람이 할 말 못할 말 못 가린다고 해도 그렇지, 그럼 우럭 심은 데 우럭 나나? 콩시루떡처럼 두꺼운 터진 명란 같은 입술 심은 데 명란 입술 낳고? 아이고, 어이가 없네. 우럭 닮아가지고 입만 살아서 뻐끔대는데 아주 딸내미랑 그 모습이 똑같아서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말았어, 정말. 저는 속으로 화를 내면서 분노를 시켰어요. 형님 성격이 더러운 거를 아니까 똑같이 더럽게 하면 진짜로 싸움 날 것 같아서 꾹 참았지요. 그렇게 형님은 서울대 나온 딸내미를 등에 업고 아주 기세등등했어요. 대망의 명절이 오게 되었지요. 형님은 누워서 TV를 보는 저와 딸에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고졸이라서 TV 보는 건가? 나라니? 우리 집은 집에 TV가 없어. 책장이 있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TV를 보니까 딸이 핫바리 대학을 간 거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래서 택줄을 잘 잡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니까. 지연이만 불쌍하지. 에휴, 어쩌면 좋니 정말로. 앞으로 인생길 험하겠다. 우리 딸내미는 그래도 내가 인생길을 잘 닦아줬는데. 저는 그때 진짜 열받았어요. 저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 딸까지 무시하는 형님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런 발언을 하는지조차 이해가 안 되었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식으로 저희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제 딸이 아주 똑부러지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학 잘 갔다고 해서 말년에 행복하게 잘 산다는 보장 있어요? 제발 우리 엄마 고졸이라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쪽은 서울대 못 가서 반평생 학벌 콤플렉스에 시달리면서 산 사람 아니에요? 다 똑같으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입 열면 아마도 이 집안에 못 들어오실걸요?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사회의 엘리트층인 듯 저희한테 훈수두지 마세요. 딸의 한마디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집안 분위기는 얼음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나이 어린 아이가 어른한테 그렇게 말했으니 다들 놀란 거였지요. 그 와중에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형님이었지요. 형님은 아구찜처럼 입을 떡하니 벌리더니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어벙벙거리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갑자기 왼손을 들어서 제 딸의 머리를 팍 친 겁니다. 너 진짜? 니네 엄마 닮아서 못 배웠구나? 어른한테 그게 말버릇이 뭐야 말버릇이. 어디서 안 좋은 것만 배워가지고 눈알 똑바로 쳐다보고 파락파락 대들고 나대고 있어? 진짜로 혼날라고? 제 딸의 머리를 한 대 팍 더 때렸어요. 솔직히 엄마인 저도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지요. 지가 뭔데 지 딸 서울대 갔다고 내 딸 머리를 때려도 된다는 그 논리를 가진 형님을 도저히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머리가 헝클어진 딸에게 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 똑순이의 할 말 다 하고 당찬 딸내미가 딱 말한 거였어요. 아니, 그러면 그쪽은 그렇게 당당해서 바람 피우세요? 제가 모를 것 같았어요? 적어도 큰엄마가 말한 것처럼 우리 엄마랑 저 공부 못해서 고졸이나 다름없는 대학 가고 그랬을 수는 있어도 주변 사람 속이면서까지 바람 피우거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진 않아요. 안 그래요? 나 참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네. 큰엄마,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는 거 제가 모를 것 같았어요? 1, 2년 아니잖아요.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 안 하려고 하다가 자꾸 우리 엄마 무시하고 저 무시해서 제가 할 수 없이 말하는 거예요. 고졸 심은데 고졸 난다고 하셨죠? 불륜녀 심은데 불륜딸 나오겠네요. 제 딸의 그 한마디는 집안에 피바람을 불어왔어요. 안 그래도 아주버님이 형님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나 봐요. 아주버님은 제 딸에게 지연아, 그거 진짜니? 네가 확인한 사실이니? 물었고 제 딸은 네, 제 친구가 동네 근처 이자카야에서 알바하는데 맨날 새벽마다 불륜 남녀가 와서 술 마신다고, 술 마시고 돈도 안 내고 꼬장 부리는 게 너무 싫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사람들 사진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큰엄마가 찍혀있네요. 뭐 발뺌하실 수도 있는데 제 친구가 보내준 사진 중에는 더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딱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큰엄마, 더 이상 우리 엄마랑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딸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주버님이 당신, 내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불륜녀, 죽어! 소리를 지르면서 형님의 멱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고 집안은 발칵 난리가 났지요. 그때 형님의 딸인 예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 우리 엄마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그러고도 제정신이야? 너 진짜 미쳤구나, 미쳤어. 그래. 고졸 주제에 생각이 짧으니까 이딴 짓을 벌이지. 너랑 나랑은 급이 달라. 알겠어? 그거 평생 기억해. 난 서울대고 닌 지잡대야. 신우 딸은 제 딸을 개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지요. 자기는 떳떳하고 할 거 다 하고 니한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여튼 딸내미의 그런 폭로로 인해서 형님은 불륜 사실을 아주버님에게 들키게 되었고 어머님은 대체 이게 어쩐 일이냐고 아주
지 복을 지가 발로 찬다고 하면서 형님을 욕했어요. 어머님도 대충 형님의 사이즈를 아시게 된 것이었지요. 그 이후로 형님과 형님네 가족은 명절에 큰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쪽팔린 것이었지요. 저는 제 딸에게 그랬어요. 앞으로는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나중에 뒤에서 말이 나오면 너만 더 힘들어지는 거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내심 속으로는 기분 좋고 뿌듯했지요. 내 딸이 그래도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부당한 것이 있으면 참지 않고 말하는 게 좋았습니다. 항상 딸들은, 여자들은 착해야 하고 불만이 있으면 말하면 안 되고 속으로 삼켜야 한다. 뭐 이랬는데 제 딸은 그렇게 자라지 않아서 좋았지요. 하여튼 형님의 가족이랑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고 있을 때 한 3년 정도 지났나? 진짜 와, 소름 끼치는 장면을 저와 딸이 목격한 거였어요. 딸내미가 제 팔짱을 끼고 장을 본 뒤에 집에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집에 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남자와 2명의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거였습니다. 저랑 딸은 놀라서 저게 무슨 일이람 하면서 지켜보았지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한 여자가 여자친구 있는 남자를 건든 거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남친의 여자가 그 바람 피운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거였어요. 저는 에휴, 이래서 바람 피우는 것들은 만나면 안 된다니까. 미쳤다고 임자 있는 남자를 건드려서 난리야. 저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본 딸은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딸이 헐 엄마, 쟤 걔잖아. 응? 누구? 아니, 큰엄마 딸. 그러니까 예진이. 헐 대박이다. 진짜. 와 어떡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여기서 만나냐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래? 딸은 진짜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진이가 여친이 있는 남자를 건든 것이었고, 남친의 여친이 예진이의 머리채를 잡으러 온 거였어요. 둘이 싸우고 치고 받고 남자는 너네들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은근히 그 상황을 즐기고 거의 뭐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진짜 대박이었죠. 제 딸은 저에게 그랬습니다. 엄마, 진짜로 콩 심은데 콩 나는 거 맞나봐요. 불륜녀 심은데 불륜녀 나왔잖아요. 아니, 바람 피우는 유전자는 따로 있나? 어떻게 딸이랑 엄마랑 똑같이 바람을 피우지? 에휴, 큰아빠만 불쌍해요. 제 딸은 은근히 미소를 지으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저와 딸은 알게 모르게 약간의 전우애?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 생각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예진이가 바람 피운 것을 목격한 저희는 집에 가면서 계속 그날의 이야기를 했어요. 고졸이라고 무시하더니 잘 됐다고 하면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형이 이혼 결심했대. 아무래도 바람 피운 여자한테 신뢰가 떨어졌고 계속 함께 사는 게 힘들었나 봐. 하여튼 바람을 왜 피우는 것인지 참 지연이도 신기해. 바람 피우는 거를 딱 알아가지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신기해. 형님은
이혼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때 제 딸한테 불륜질한 거 들키고 용서를 받았는데 고세를 못 참고 또다시 다른 외간 남자랑 다방에 가서 사랑이 싹 텄나 봐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진짜 멍청하고 징하다 싶었습니다. 바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독성이 심한 것인지 아주 풍비박산이 나버렸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약간은 씁쓸했어요. 그들의 최후가 이혼이라는 것이요. 하여튼 그렇게 형님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듣기로는 작은 방에서 혼자 살면서 나름대로 회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교회 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자기의 죄가 다 사라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제 딸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그러더라고요. 헐, 엄마, 대박. 지금 예진이 난리 났대. 거의 뭐 매장이라는데? 예진이가 건든 남자의 여자친구가 인터넷에 올렸나봐. 내가 아는 애가 와가지고 이거 봤냐고 그러네. 어떻게 이러냐? 형님의 딸 또한 남의 남자를 뺏은 사실이 소문으로 돌아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어떻게 엄마도 바람을 피우고 딸도 바람을 피우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사실이요. 제 딸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성격이 당차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맞다고 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부당한 일이 생기면 항상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엄마 덕분이야. 사랑해. 그리고 나는 엄마를 한 번도 고졸이라고 무시한 적 없어. 내 말 알지? 울 딸 다 컸네. 당연하지. 다 커가지고 엄마를 지켜줄 수도 있고 아주 엄마는 뿌듯하다 뿌듯해. 저와 딸은 서로 손을 잡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형님과 싸가지 없는 형님의 딸 예진이 덕분에 저와 딸이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게 제대로 살아왔는지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고, 지금으로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고졸이고 명문대고 공부하는 거랑 인성이랑은 완전히 진짜 대박으로 정반대라는 것을 아주 잘 알았네요. 하여튼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형님이 저와 제 딸을 한 수 아래로 보았다가 결국에는 큰 코 다치고 이혼당하고, 딸내미는 바람 피운다고 임자 있는 남자 건드는 미친년이라고 인터넷에서 소문이 쫙 났으니 이것보다 더한 복수는 없지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예진이는 콩쿠르 대회나 음악 대회에도 잘 못 나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참 뒷소문이 안 좋으니까 주최 측에서는 무대에 잘 안 세우려고 했고, 결국에 서울대 학위가 쓸모 없어지게 된 것이었죠. 저는 그저 쌤통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형님과 형님의 딸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교육도 중요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만 진짜로 본질은 인성인 것 같아요. 인성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상처 주고 지 멋대로 행동하는 애들은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정말로 큰 코를 다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공부를 못해도 충분히 남부럽지 않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10대에는 공부 잘하고 부모님 탯줄 잘 잡고 교육 잘 받는 게 중요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나의 성격이나 나의 인성은 어떤지, 이런 본질적인 게 가장 중요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남의 여자 있는 남자도 뺏고 더러운 짓도 서슴지 않게 하고 그러는 것 같네요. 저희 형님과 형님 딸 모습을 보셔서 알겠지만 결국에 인생 망했거든요. 주변에서 소문이 나니까 아무래도 그 둘과 어울려서 놀 생각을 하지 않고 뒷담 까기 바쁘니까요. 하여튼 저를 보고 고졸이라고 가방끈도 짧은 주제에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들 머리 나쁘게 살게 만들고 대학도 안 보내고 답 없다고 엄마 자격 없다고 그렇게 저를 뒤에서 깠는데 결국에 승자는 저네요. 에휴 진짜 딸내미 잘 키워가지고 아주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형님한테 제대로 복수하게 되었네요. 저희 남편도 진짜 잘 됐지. 안 그래도 내가 은근히 거슬리긴 했는데 우리 딸내미랑 우리 여보가 잘 복수해서 나도 기분 좋아. 저를 응원해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아주버님이 저희 딸에게 힘들었겠지만 큰엄마 불륜 사실 말해줘서 정말로 고맙다고, 큰아빠는 너 아니었으면 평생 심증만 가지고 의심했을 거라고, 정말 좋은 일 한 거니까 마음 아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하면서 제 딸과 저를 응원해 주었네요. 참 웃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선이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저만의 길을 걷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겠지요. 에휴,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고 남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우월 욕구에 지배되어서 남을 깔고 가려고 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현명하게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그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들이랑 사이좋고 적 안 만들고 남들 까나리면서 자기 자존감을 채우지 않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